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그런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민법 시작할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 우리가 앞으로 할 거고 2번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의 의의, 공시방법, 그 다음에 공시원칙과 공실원칙이 나오죠. 간단하게 볼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공시라는 말 자체의 뜻이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하면 되죠?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등기 점유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공시 원칙이 뭐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공시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 원칙입니다. 교재 공시 원칙 의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 원칙입니다.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 원칙이고요. 이 공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성립요건주의에서 형식주의와 대항요건주의에서 의사주의가 있는데요.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 독일법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놈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프랑스 민법, 불란서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형식주의 이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는 거죠?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1번은 다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고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본 말이 뭐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가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면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해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등기 안 해도 을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럼 뭐하러 등기하느냐? 만약 갑이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게 되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안 해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 또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책들을 보면은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공시원칙이라고 설명하는 책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것이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써있는 책이 있는데 잘못된 책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갖추면 등기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게 뭐죠? 공시원칙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뭐가요?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채택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의사주의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시원칙은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뭐죠?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교재들이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자꾸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왜요?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뭐죠? 관철되고 있다 라는 걸 잘 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시원칙이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갖춰야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원칙이고요. 따라서 형식주의도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일본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일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0년 1월 1일부터 뭐죠? 형식주의인데 그 전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5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뭐였다는 거죠? 의사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주의가 꼭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라는 거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연도나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우리가 과거에 뭐였죠? 의사주의였다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28페이지에 공신의 원칙이 나오는데 개념만 잡고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준다면 공짜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신의 원칙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할 거냐면 선의취득할 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무효면 제3자는 뭘 보호하잖아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뭐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아무리 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가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요. 자꾸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질 수 있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30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맞네요.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습니까?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되고요.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시로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질문은 물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 제3절 물권행위 개념해가지고 의의가 나오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서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지가 않은데 일단 채권행위가 뭐였죠? 기억나시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였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기억나시죠? 물권행위가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처음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잠깐 타이틀을 안 적었네. 그죠?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맨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그러면 갑에게 뭘 줘요? 계약금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뭘 주죠? 중도금도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죠? 잔금을 주게 되면 이제 갑은 을에게 뭘 주냐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게 되고요. 그래 이 서류를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뭐가 채권행위죠? 그죠? 네, 매매 계약이 뭐죠? 채권행위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므로 매매 계약은 무엇을요?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가 2, 3, 4, 5번 중에 뭐죠? 그죠? 요거죠. 그죠? 이전 등기. 자,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잖아요. 오늘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인데 우리는 뭘 취합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줘야 뭐죠?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 등기해주는 것이 뭐죠? 물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근데 학설의 대립이 있다면 뭐죠? 이해하기 쉬운 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지만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고 등기해주는 것이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거래하지만 현실 거래는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편의점 가가지고 아가씨 껌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들고 와서 저에게 이 껌을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그쪽에서 예 팔겠습니다. 승낙을 해서 아 매매 계약이 성립됐군요. 자 매매 대금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껌을 인대해 준다. 이렇게 구별해서 행동하는 놈은 정신병원 실려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현실 거래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가씨 껌 하나 주세요 라고 말감게 뭐죠? 껌도 주고 그쪽에서 뭐죠? 껌 팔겠다 안 팔겠다고도 없죠. 그죠? 그냥 잔돈 뭐 이렇게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권을 이전해준 이러한 모든 행위가 현실 거래에서는 융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을 인도하고 잔금을 주는 게 뭐죠? 한 행위로 뭐가 돼서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가 있는 반면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 이걸 원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명백히 구별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물권행위, 독자성, 긍정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거래 중에서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디까지가 매매 계약이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뭐 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이때는 물권행위, 독자성 뭐로 가냐면 부정설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설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학설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뭐고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니고요. 다 뭐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성을 긍정하는 설이 다시 무인성설과 뭐로 나뉘면 유인성설로 나뉘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냐면 유인성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뭐예요? 무인성설.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죠? 유인성설이죠. 물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뭐가 나타나게 돼요? 무인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실 거래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융합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로 오는 거죠? 유인성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 결론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고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인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일 민법에는 무인성에 관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학설은요. 외국 학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외국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학설을 주장하려면 저명한 민법 교수님이어야 돼.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멋있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모두 공감한다고 해도 제 얘기가 뭐는 아니에요? 학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명한 민법 교수가 되려면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어디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독일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독일로 유학 가서 어느 나라 법을 배워와요? 독일 민법을 배워와요. 그러니까는 독일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뭘 취하는 거죠? 무인성을 취하는 거죠. 근데 판례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판사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판사들은 유학 안 간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현실만 관심이 있어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판사들은 무엇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거래를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하는 거죠? 유인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까?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끝입니다. 교재 내용 안 읽어봐도 돼요. 읽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 오시면은 234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게 그동안 우리가 29번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문제입니다.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죠.
그죠? 왜요? 독자성을 부정하면 융합돼서 이루어지면 항상 뭐로 와요? 유인성으로 오니까.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맞죠? 독일 민법은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민법은 그런 거 없어요. 3번.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합니까? 유인성을 취합니다. 4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을 변경한 등기할 그 효력이 생기고요.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종부를 독립하게 거래가 객체될 수가 있다는 질문을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만 보자고요. 자, 우리는 뭐 가지고요? 유인성입니다. 우리 판례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유인성을 취하니까요. 따라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합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물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여기 하나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판례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간명한데 우리 판례에 문제점이 있어요. A에서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주고요. B가 또다시 C에게 팔고 등기해주고 C가 D에게 또다시 팔고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자,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죠?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등기도 무효고 무엇도요? D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이 무효가 뭐가 왜 무효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항상 제3자를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꾸 누구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누구 겁니까? B의 등기가 무효고 C의 등기가 무효고 D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 거예요? A 거잖아요. 그죠? A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D에게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A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C로 갑니다. 그럼 다시 또 A는 C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또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또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가요? B에게 가니까 A는 B에게 또다시 뭘 청구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비로소 A는 뭘 회복해요?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뭔 바보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A가 D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인데 꼭 이런 바보짓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때 A는 D에게 바로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전 등기는 채권적, 이건 뭐예요? 바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소 등기든 이전 등기든 어차피 누가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다만 이 이전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뭐죠? 이전 등기라는 긴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명칭은 다르지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1번에서 쭉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아까 제가 물권적 청구권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공시 원칙이니 요 물권행위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반드시 나오는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자,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서 제가 한번 교재 읽어볼게요. 민법 제186조는 235페이지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해 가지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의가 나오죠. 235페이지예요. 그죠? 235페이지죠. 자꾸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제가 막 신경 써요. 자, 의 보시면 민법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이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내고요. 이것도 까다롭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은 외우면 무조건 틀리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그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는 뭐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하면 계약을 찾으면 되는 거 나와요. 뭘요? 계약을. 근데 뭔가 뭔지 모를 무언가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뭐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계약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민법 187조는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할 필요 없어요. 공용징수, 판결, 경매 다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이죠.
이게 또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일단 상속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용징수가 문제예요. 공용징수는 국가가 땅을 뺏어가는 거죠. 그죠? 뺏어가는 거니까 승낙도 없이 뺏어가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공용징수 수용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국가가 협의 취득했어요. 등기해야 되나요? 협의 취득. 계약인가요? 승낙 얻었다는 얘기인가요? 국가가 협의해서 취득했대요. 승낙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등기해야죠.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왜 나오겠어요? 그 사드에서 롯데 그 골프장 그 얘기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 해가지고 뭐 성주에 있는 골프장 해가지고 롯데그룹에 있는 그 땅을 뭐 국가가 뭐 대토했다 어쩌다고 뭐 협의한다면 나오잖아요. 강제로 뺏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강제로 뺏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틀린 거예요? 공용징수 이렇게 하니까 틀린 거죠. 그죠? 연불외듯이. 그죠? 다시 말하면 협의를 취득했다는 말은 뭐예요? 승낙을 얻어서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럼 뭐예요?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거예요.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네 번째, 판결입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니까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 이행 판결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근데 갑 그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요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의 주장이 맞다면 판사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죠. 그죠? 그죠? 이놈이 등기해줘요, 안 해요? 안 해주죠? 그잖아요. 판사가 등기해주라 이렇게 판결 내리면 갑이 막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등기해주겠습니다. 이런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 시간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또 못 들은 척 아시죠? 그죠? 그죠?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원칙이 그죠?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뭐죠?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놈이 뭐 할 놈이 아니에요? 협조할 놈이 아니고, 협조할 놈이면 뭐도 안 했어요? 재판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혼자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 뭘 적겠어요? 신청서를 적겠죠.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적어요. 원인을 매매라고 적어요? 판결이라고 적어요? 매매라고 적겠죠. 뭔 소리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매매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판사는 그 사실을 뭐 했을 뿐이에요? 확인해 줬을 뿐인데 판사가 소유권을 줘요? 얘가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대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어요? 매매라고 적어요.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매매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소유권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소유권 할 때. 그 다음에 5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주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의사주의다. 좀 설명드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뭘 내야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데 우리 민법 48조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48조와 186조가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의사주의다. 무슨 말이에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처럼 해석합니까?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뭐 없이도 소유권을 갖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예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물론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죠. 두 가지.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죠? 교주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이 교주는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236페이지에 볼게요. 연습입니다. 1번 상속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 2번 공용징수는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조심할 것은 국가가 뭐 했어요? 협의로 취득했다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서 취득했다는 얘기니까 계약이란 얘기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합니다. 4번 경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을 안 갚았는데 그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경매했어요.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폼나게 팔려고 제가 스스로 경매 내놨다면 그거는 뭐죠? 계약이에요. 매매예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매는 뭐를 말하냐면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만을 말합니다. 사경매는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측에 기타가 나오죠?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자, 보자고요. 1. 건물을 신축하는 거 법률행위인가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아니죠. 삽질하고 공구리 치는 건 뭐죠?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뭐죠? 유인설이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뭐죠? 자동으로 뭐가 돼요? 복귀된다. 이런 얘기고. 3번 혼동도 법률행위가 아닌데 혼동의 개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건 부정성입니다.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요? 담보 물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담보 물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3번 존속기간의 만료 법률행위인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하죠. 사건하면 뭐가 떨어져요? 시간의 경과. 그죠? 따라서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6번 소멸시효도 이것도 뭐죠? 사건이죠. 시간의 경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법률행위면 뭐랍니까? 등기하고. 법률행위가 아니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나번은 그냥 뭐예요? 법률 규정이란 말을 줄여가지고요. 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이 뭐라고요? 법률 규정. 그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배 농지 상한 완료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나올 게 아닌데 자꾸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농지 개혁을 합니다. 농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농지 개혁법이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서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요 농지를 뭐 하게 돼요? 분배를 하게 돼요. 뭐 한다고요? 농지를 뭐예요? 분배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주한테 땅을 뺐을 때도 뭐죠? 유상으로 뺐고요. 농지를 분배할 때도 뭐죠? 유상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요 농민들이 땅값을 제대로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 대금을 어떻게 하냐면 할부로 합니다. 할부로 하면서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었냐면 할부금을 완납하면 그 순간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4. 분배 농지의 상한 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뭐하는 순간이요? 상한 완료하는 순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법에서 규정해 놨을까요? 이때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의사주의. 그래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농지개혁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옛날 일이기 때문에 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예외는 뭡니까?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판례는 지금 일단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자 186조 또는 187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1.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는 아까 말씀드린 뭐죠? 유일성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뭐죠? 넘어온다.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규속은 요거죠. 뭐라고 기억하자고요? 의사주의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뭐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판례입니다. 재단법인은 뭐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과 출연재산이 재단과 출연자 위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출연재산인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는 5.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병인 명의로 뭐한 때죠? 이전 등기한 때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등기 안 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유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서 쟁점이 나오고 학설이 나는데 우리는 알죠? 소멸시효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뭐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뭘 안 해도 되죠?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소멸청구와 5번 제한물권의 소멸통고도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우리가 소멸청구권 소멸통고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돼요. 다음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1번 원인행위에 실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물권의 복귀.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이 복귀되므로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기소. 재단법인은 뭐 없이 돼요? 등기 없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3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4번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아직 안 했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고요. 5번 지상권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 그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이 되는 경우인데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어요. 뭐가 성립됐다고요? 협의. 뭐죠? 계약입니다. 협의. 뭐가요? 합의가 성립됐다고. 뭐요? 계약입니다. 뭘 해야 돼요? 등기. 따라서 1번 해가지고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에 조정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므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왜 틀렸겠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서 이렇게 외우니까 그죠? 지금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서는 아이고 뭐야 대표적인 뭐예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판결이 안 났어요. 그죠? 판결이 안 났고 뭐 했어요? 협의가 됐으니까 계약이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분할 청구는 형성 방향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뭐 틀리고 그냥 큰 틀에서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은 맞히는 거죠. 2번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3번 분묘기지권이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아예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공인매죠?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법정갱신입니다. 법정이란 말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